제가 첫 번째 질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손을 들었는데 첫 번째 질문자가 되고 보니까 급격하게 긴장이 됩니다. 서울경제 송종우 기자입니다. 사실 환율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아침 방금 1,480원이 넘었습니다. 이 1,500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유용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죠. 역대 최대의 수출 실적 7천억 불을 달성했고 무역 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고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 정권 당시 그때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원화 환율은 N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N 달러 환율에. 근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좀 덜 된 편이에요. 거기가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일본 기준에 우리가 그대로 맞추면 아마 한 1,6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N의 달러 연동에 비하면 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또 수출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우리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또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저기 뒤에 심원기 기자님. 네, 대통령님,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누구시라고요?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아, 네. 네. 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2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께서는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그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오셨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선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신지 등에 관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에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래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좀 드물죠.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좀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이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걸 좀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 자산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또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하나의 이제 이게 뭐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이제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제 이거를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떡하지 이러겠지만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아마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면 좀 이걸 포함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강력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좀 먼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잘 상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 또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뭐 이런 등등의 아주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건 조금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고 좀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수도권에 집을 지을 땅을 대대로 확보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뭐 여유부지들의 주택을 추가로 짓거나 하는 거죠. 아마 곧 국토부에서 공급 확대 방안을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뭐 주택을 뭐 100만 호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최근에 그 얘기를 잘 못 들으실 거예요. 연간 수십만 호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많을 때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하죠. 그것도 뭐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그래서 곧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발표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급에는 신축 공급이 있고 이제 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있죠. 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를 억제시키는 거 말고 이제 저희가 공급을 늘리는 거 말고 수요를 억제시키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먹고 살만이 돼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네. 또는 내가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또는 동거를 누군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나 집을 하나 가져야 되겠네. 이런 정상적 수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는데 집을 사 모아가지고 한 채 한 채 사 모아가지고 집 부자 돼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백 채씩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수십 채, 뭐 서너 채는 기본이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야, 앞으로 집값이 오를지 모르니까 집을 좀 미리 무리하더라도 사놔야 되겠네. 이런 투기적 수요도 있죠. 네, 이런 수요들은 그렇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죠.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그렇게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지 못하게. 뭐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또 추가할 수 있죠. 그 중에 가는 이제 세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가급적이면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데 유효한 수단인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죠.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게 적절히 조정될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선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 상황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내놓게 하는 방법.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되세요? 주식 같으면은 그게 생산재 금융에 도움이 되니까 장기 보유에 대해서 혜택 주는 거는 그건 뭐 고려할 만한데 그리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준다?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내가 오래 살았다. 이건 보호해 줘야 되겠죠. 내가 한 집이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뭐 주거용 집을 5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죠. 하나만. 그런 거 보호해 줘야죠.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뭐 저기 시골에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겠다. 뭐 그것도 실제로 사는 거니까 그런 거 보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세제는 참 예민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그렇다고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선거 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기대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정책 수단은 그 본래 목표가 있어요. 세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그걸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리고 시중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그 보유세 자꾸 얘기하니까 그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한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 50억 보유세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소문이 있더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유튜브 미디어 채널의 질의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모두의 성장과 창업 중시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 유튜브 매체를 선정했습니다. MZ세대에게 꼭 필요한 정책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2030 청년 금융 경제 미디어 채널 어피티의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을 위한 경제미디어 어피티의 대표 박진영입니다. 저희는 지난 8년 동안 청년들의 경제 생활을 현장에서 목격해왔습니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 인구를 보면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어둡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 하지만 청년들은 그 경력을 쌓을 첫 번째 기회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청년 입장에서는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창업으로 뛰어드는 게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경력 공백, 경험 공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답드리기가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 뭐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통해서 미래를 설계한다고 하는 게 주류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든 사람은 원하면 일을 할 수 있었죠. 다만 그게 뭐 기준에 부합하냐 안 하냐의 문제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상당히 타당성 있게 들렸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즉 노동, 취업하지 않으면 굶어도 된다. 왜냐하면 일할 때가 다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아마 미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질 수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멋있고 대단해 보이긴 한데 그 다음 순간에 떠오르는 거는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요즘 기사 인공지능을 많이 쓰죠, 사실. 그 살짝만 고치면 되잖아요. 아닌가 보군요. 아마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이 많은데 아마 인공지능화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해요.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과거에는. 뭐 교사. 물론 정서적 교감 측면에서는 대체되기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부분은 상당히 아마 많이 대체될 수 있겠죠.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구해서 취업한다. 이게 그렇게 주류적 입장이 못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영역, 새로운 시장, 하여튼 이걸 개척해 나가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제 취업 중심 사회보다는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필요성도 크겠죠. 지금 청년 실업이 너무 심각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창업을 하려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죠. 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막연하죠. 그런 초보적인 지식을 갖춰주는 뭐 창업사관학교라든지 또 창업대학, 창업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교육기관, 교육기회도 필요하겠고,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도 예를 들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건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면 어쨌든 본인이 스타트를 해가지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업 할 때만 지원을 해줘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 주자. 첫 출발 자체를.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 자체를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보고. 이제 동업자도 모아야 되겠죠.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동업자 시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매우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스타트업처럼.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좀 주시고, 아까 뭐 질문해 주신 분은 그런 청년 창업 뭐 이런 거 전문이시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어서 창업이란 새로운 길이어서 새로운, 즉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내야 되는 게 창업이잖아요. 이게 어렵죠. 아이디어 대회도 좀 하고, 저희가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좀 많이 해보려고 그래요. 네, 뭐 기발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하면 한심하고 기가 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그 중에 획기적인 것도 있는 거죠. 좋은 방법은 함께 의논해 가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은 그렇다. 재원도 준비되어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지목하는 시간입니다. 눈치 보이는데요. 네. 앞자리에 아무나 아시죠? 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이게 여러 분야가 얽혀 있긴 한데 그 최근에 관세 문제가 다시 네. 부상하고 있어서요. 그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부과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걸로 봐야 될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새벽 이렇게 보면 그 국채 금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들도 저기 관측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저희가 팩트시트를 통해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이거를 신뢰하고 앞으로 가도 될지 대통령님의 어떤 구상이 앞으로의 구상과 어떤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예측 불가능 시대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베네수엘라 거기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또 80년 우방인 유럽과 미국이 영토를 놓고 자칫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무슨 평화위원회인가 참여 안 한다고 그랬다가 프랑스의 관세를 중화부담하기로 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모든 게 예측 불능의 사회죠. 제가 전에 그 외신 기자분들하고 전심을 한번 먹은 일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어디 이상한 언론에서 제가 무슨 인간을 폄하했다 뭐 이런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어요. 요약하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미도 그러더라. 개미도 봄에는 안 싸우다가 가을에 대해서 식구가 쭉 늘어나니까 경계가 겹치면서 그 지점에서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시커멓게 죽어 있더라. 이게 이제 사람도 제국주의나 제국주의 충돌 이런 것도 요 성장을 해서 계속 기회가 많아지고 나눌 게 많으면 평화롭게 지내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더 이상 또 뭔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제 서서히 충돌하고 대립이 격화되고 그러다 결국 물리적, 군사적 충돌로 대규모 충돌로 가는 게 인류 역사죠. 그래서 점점 그런 위험성이 커진다는 걱정이 사실은 내심으로 드는데 뭐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전 세계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래서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게 정치적 갈등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 충돌로까지 서서히 가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국방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 얘기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5위 군사 강국이기도 하고 그래서 방위산업을 제가 계속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게 뭐 윤리적 도덕적 얘기를 하기 이전에 방위산업 수출도 저희가 이제 주력을 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자율성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휘둘리지 않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 또 뭐 군사 안보적 용어로 뭐 방기,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완전히 막 배제돼서 소외되는 위험도 또 최소화해야 된다. 그건 대체 어떠란 말이냐? 연루도 되면 안 되고 방기도 되면 안 되고 균형을 잘 잡아야죠. 그래서 북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태가. 앞으로 그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갈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관세 문제도 한 부분이죠. 미국으로서야 미국의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엄청난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 뭐 이런 문제들, 또 국내 갈등, 양극화, 또 뭐 제조 붕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어쨌든 해결하려고 보니까 좀 무리를 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이런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쨌든 그 상당히 오랜 기간 관세 통상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국이 뭔가 서로에게 득이 되는 얻기 위한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덜 주기 위한 협상을 견디기 협상을 힘들게 해낸 겁니다.
지금 뭐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저는 우려하지 않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정 국면에서는 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럴수록 자기 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반도체 문제는 대만과 대한민국의 시장 점유율이 뭐 8, 90% 이렇게 될 텐데 100% 관세 올리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8, 90% 독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조금은 부담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긴 한데 약간 또 내용이 달라요. 내용도 좀 다르고 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그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다 합의를 해놨죠.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는다. 대만만큼은 불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대만이 잘 견뎌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한 국가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뭐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죠. 뭐 미국이야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많이 짓고 싶을 겁니다. 또 험난한 파도가 오긴 했는데 배가 파손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이거 강조해 놓을 거는 조인트 팩트 시트에서도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또 우리 유능한 산업부 장관 또 협상팀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낼 겁니다. 네, 다음 또 한 분 더 할까요? 우리 남자분 하셨고 앞에 했고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여자분으로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채널의 이동 기자입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했고 한데 코스피가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에서는 지금 퇴직연금 기금화도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이게 뭐 주가와 관계 지으면 또 오해가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한데 이 가짜 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고 보는 편인데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그게 뭐 엄청 많이 퍼지고 있어요. 보니까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거를 팝니까?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사실 그런 정치적 이제 오해를 유발하는 이제 악성 가짜 뉴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 내 건데 퇴직연금 내 건데 정부에서 저기 외환 시장 방어하려고 지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또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고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보통 기금들의 연 수익률은 7, 8%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주가가 상승해가지고 20%를 넘고 뭐 이런 그 국민연금 고관리 연도가 수십 년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됐죠. 한 200~300조 정도 아마 기금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 7, 8%가 됩니다. 뭐 모자랄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예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계속 방치할 거냐?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죠. 엄청난 규모의 자산입니다. 근데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는 게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하냐? 그래서 이거를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막 너무 우리나라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좀 통합해서 좀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도 있죠. 뭐 저도 당연히 고민하죠.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하냐. 근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그걸 뭐 기금화할지, 뭐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기금화한 다음에 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그러면 지금 방치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아직은 뭐 좀 섣부르긴 하네요. 근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 그중에 기금화도 그 대안,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혹이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 같습니다. 네.